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네, 서양에서 이진법을 처음으로 알아낸 것은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로 이진법을 이용해서 인류 최초의 계산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진법으로 컴퓨터와 문명의 발전을 이뤄낸 라이프니츠. 하지만 훨씬 오래전 동양에도 이진법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수학책에 나오는 정리, 또 법칙에는 예외 없이 서양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학은 서구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수학사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동양 수학사를 돌아보면서 그 우수성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수학사를 살펴보면 동양에서도 상당 수준의 수학이 발달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진법이 대표적인 예가 돼요. 이진법은 라이프니츠가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먼저 동양에서는 이진법의 원리를 이용해서 주역의 64궤를 만들었습니다. 네. 주역이라고 하면 또 이 유교 경전이잖아요. 천지 만물의 원리를 설명한. 근데 또 유명한 것이 공자가 이 책의 끈이 3번 끊어질 정도로 좋아했다. 이걸로도 많이 유명한 그런 책이에요. 그렇죠. 주역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도 유명세를 타는 책인데요. 네. 그 라이프니츠 당시 중국에 파견되었던 프랑스의 선교자 부베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라이프니츠에게 주역 본의에 나온 궤상도 이거를 네. 보냈어요. 이 궤상도는 64궤를 정사각형과 원 모양으로 배열을 한 건데 이걸 받은 라이프니츠는 이진법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64궤를 만들었구나 하고 동양 수학의 수준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주역의 이진법 알아보기 전에 이진법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십진법이죠. 십진법은 이제 0부터 9까지 10개의 기본수를 이용을 하고 네. 그래서 5, 6, 7, 8, 9 그리고 이제 10이 되면 두 자릿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진법은 0과 1 두 개의 기본수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0, 1 된 다음에 2가 되려면 벌써 이진법의 수, 이진수로는 1, 0이 돼요. 네. 그 다음에 3은 1, 1 이진법의 수로 4는 또 1, 1 다 찼으니까 세 자릿수로 넘어가서 1, 0, 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주역에는 이진법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이 주역의 이진법 한번 살펴볼까요? 예, 주역의 기본 단위를 효라고 하는데요. 네. 효에는 음과 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은 0을 나타내고 양은 1을 나타내는데요. 양은 그냥 가로 방향의 선분으로 음은 그 선분에서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비어 있음을 나타내서 결국 이제 0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는데 네. 우선 1단계에서는 음, 양 두 가지가 있고요. 2단계에서는 그 효를 두 개 배열하게 되니까는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태음, 소양, 소음, 태양 이렇게 네 가지가 되고요. 3단계에서는 그 효를 3개 배열하게 되니까 모두 8가지가 가능하게 되고 네. 그렇게 효를 6개를 배열하게 되면 2의 6제곱, 즉 64개의 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3단계를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태극기.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이 건공감리 4개의 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효가 3개 배열되어 있으니까는 모두 8개의 궤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우리는 건곤감이 4개만 쓰고 있죠. 네. 그런데 초기의 태극기는 8궤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네. 그는 이제 조선시대의 8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8궤를 모두 사용했던 거죠. 네, 이렇게 서양보다 앞섰던 동양의 이진법.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교수님께서 또 오늘 마술 준비해 오셨다고요. 지난번에 우리 X를 이용해서 네. 마음을 읽는 그런 트릭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그거 많이 써먹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이번에는 마술 카드로 또 생각을 읽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4개의 카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1부터 15까지의 수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적혀 있어요. 네. 근데 우선 1부터 15까지의 네. 수 중에서 수현 씨가 마음에 드는 그런 수를 한번 생각하시고요. 네. 생각해 볼까요? 네.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가 어떤 카드에 들어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겠어요? 카드요. 이게 1번이죠? 1번, 3번, 4번에 들어있네요. 네, 이번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네네. 그러면 수연 씨가 생각한 수는 13이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13 생각했거든요. 지금 마음을 읽잖아요. 아, 지난번에 이어서 제 마음을 이렇게 또 알아주시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13의 경우는 네. 3개의 카드에 들어있으니까 그 첫 번째 수를 더하면은 바로 처음에 생각한 수가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이 마술 카드에서 한 수를 선택하시고 그게 몇 번 카드에 들어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그 첫 번째 수들을 더해보면은 그 처음에 생각한 수가 된다는 것을, 그런 신기한 성질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이 첫 번째 숫자를 더하는데 왜 제가 생각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마술 카드의 비밀은 바로 이진법에 있는데요. 네. 자, 여기 지금 1부터 15까지의 10진수를 이진수로 표현해 놨어요. 네. 이진수는 이제 0과 1, 두 개의 기본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각 자리값들은 0 또는 1이죠. 네. 아까 우리가 1, 2, 3, 4까지 이진수로 표현을 해봤고, 이제 5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5는 10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 오른쪽은 여기? 1의 자리. 1의 자리. 그 다음에 2의 자리. 네. 그 다음에 2의 제곱인 4의 자리. 이렇거든요. 근데 5는 4 더하기 1이니까는 4의 자리하고 1의 자리 값은 1이고, 이제 2의 자리 값은 0으로 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수연 씨가 생각했던 13도 살펴볼까요? 네. 1101인데요. 여기는 8의 자리, 4의 자리, 1의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8, 4, 1 이렇게 세 수를 더하면 13이 되죠. 네. 그러면 이 아까 마술 카드를 어떻게 구성을 했냐 하면은요. 1의 자리의 값이 1인 것들을 1번 카드에 쭉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숫자를 쭉 보시면서 1의 자리가 1로 되어 있는 그런 수들이 어떤 거죠? 1의 자리가 1로요. 그러면 일단 1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3, 5, 그다음에 7, 9, 11, 11, 13, 15. 이렇게 15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홀수들이 다 첫 번째 카드에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에는 2의 자리가 1로 되어 있는 값들을 찾아보세요. 네. 2, 3, 그다음에 6, 7, 그리고 10, 11, 14, 15 이렇게 되네요. 예, 이렇게 8개의 수가 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카드에는 2의 제곱인 4의 자리가 1인 수들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카드는 2의 세제곱인 8의 자리가 1인 숫자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3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그 13이라는 그 10진수는 몇 번 카드에 있을까요? 13이요. 그러면은 1번 카드, 네. 3번 카드, 4번 카드 있죠. 아. 그 다음에 1과 4와 8은 바로 첫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네 번째 카드의 첫 번째 수가 되는 거죠. 네. 사실 아까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차근차근 듣고 보니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고 저도 이제 좀 이것도 한번 가져다가 친구들한테 한번 써먹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수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가 이 정도 맛을 해줘야 어떤 기본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 이진법은 이제 중국에서 먼저 생긴 것이고요. 우리 이전에도 알아봤듯이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부터 발생을 했죠. 네. 뿐만 아니라 영과 음수를 처음 사용한 것도 동양이 먼저였죠. 이런 식으로 수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개념이나 원리들은 동양에서 발생된 것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중국에서는 19세기 천재 수학자였죠. 가우스가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이미 가우스 소고법으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었고요. 그리고 파스칼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이미 파스칼의 삼각형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우리가 몰랐던 동양 수학사 뒤집기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국 이론의 창시자인 영국의 수학자 에릭 지만.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증명이라 칭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고현의 정리인데요. 구를 3, 고를 4라고 할 때 현은 5가 된다. 중국의 수학책 주비상경은 이 정리를 어떤 수식이나 기하학적 도해 없이 단 한 장의 그림으로 증명하고 있죠. 구고현의 정리는 바로 직각삼각형이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요.
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수많은 증명 중 가장 간결하고 우아한 증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한 장의 그림에 증명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는데 정말 깔끔한 것 같습니다. 구고현의 정리가 들어있는 주비삼경,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보다 훨씬 더 앞섰다고 하죠. 이 주비산경이라는 책은 원래 천문학서였고요. 네. 그래서 언제 누가 저술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한 시기보다는 훨씬 먼저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VCR에서도 보셨듯이 얘를 이제 구고현의 정리라고 하죠. 네.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짧은 변을 구, 긴 변을 고, 그다음에 빗변을 현이라고 해서 구고현의 이제 정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네, 구고현의 정리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증명이 담겨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요. 지금 구고현에 해당하는 것을 좀 ABC로 놨는데요. 이 큰 정사각형의 너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은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정사각형, 이렇게 뉘어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C가 되니까 C의 제곱이고, 그다음에 큰 정사각형과 작은 정사각형 사이에 보면은 네 귀퉁이의 네 개의 직각삼각형이 있죠. 그 직각삼각형의 한 변이 A, B 이렇게 되니까는 그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직각삼각형이 4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4배를 하면은 4개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2AB가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큰 정사각형인 A 플러스 B의 제곱은 뭐와 같아야 되냐 하면은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인 C의 제곱, 그 다음에 네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합인 2AB랑 같아져야 돼요. 이렇게 등식으로 놓고 간단히 해보면은 양변에서 2AB가 없어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의 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완성이 되죠. 아, 그렇군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구고현의 정리를 진자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진자의 정리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제곱하고 관련되니까 제곱을 뜻하는 평방을 써서 세평방의 정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또 세평방의 공식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리, 공식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 혹시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당연히요. 조선 순조 때의 실학자 정약용, 워낙 많은 분야를 넘나들면서 학문적인 연구를 하셨죠. 근데 30대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구고원류라는 책에 보면은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실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고현의 정리처럼 동양이 서양보다 앞선 사례들이 많이 있죠. 예, 또 다른 예가 파스칼의 삼각형인데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그런 명칭이 말해주고 있듯이 이거는 17세기의 수학자 파스칼이 만들어낸 삼각형 모양의 수 배열인데요. 이 수들은 이제 A 플러스 B의 이제 제곱을 전개했을 때 나타나는 항들의 계수랑 관련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 것 같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그냥 1제곱 그냥 두면 이제 A 플러스 B니까는 개수는 각각 1,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면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니까 거기서의 개수는 1, 2, 1이 되죠. 그래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했을 때 그 전개한 결과는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니까 1, 3, 3, 1이라는 개수가 여기 그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타나죠. 근데 이 파스칼의 삼각형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떤 규칙성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살짝 배웠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이 인접한 숫자를 더해서 다음 줄에 적는 거잖아요. 1과 1을 더해서 2, 1과 2를 더해서 3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파스칼보다 동양에서는 누가 더 빨리 이 삼각형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14세기 초 주세걸이라는 수학자가 지은 사원옥감이라는 책에 나타나는데요. 네. 정확한 연도는 1303년입니다. 네. 근데 이 사원옥감에는 파스칼의 삼각형도 들어있지만은 그 외에 14차 방정식의 해법까지 실려 있어서요.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인 조지 사트는 이 사원옥감이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수학서이자 또 중세를 대표하는 그런 우수한 수학책이라고 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주세걸에 대해서도 어떤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최고의 수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격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우수한 동양 수학이 왜 서양 수학에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는 동양과 수학의 수학관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양의 수학자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피타고라스니 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이런 분들은 수학자이기도 했지만 또 철학자였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서양의 수학자들은 수학을 추상적인 사유의 결정체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이론적인 체계화를 일찍부터 한 거죠. 네. 그에 반해서 동양에서는 수학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의 도구라고 봤던 거죠. 그러한 차이들이 이제 한 원인이 됐고요. 그 동서양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걸로 대표적인 수학책, 동양의 구장산술과 서양의 원론을 이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원론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많이 소개를 했잖아요. 뭐 정의, 공준, 공리부터 시작해서 논리 연역적인 이런 방법으로 465개의 명제를 체계적으로 증명한 그런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장산술은 자주 이렇게 저희가 노출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고대 수학의 내용을 집대성한 구장산술, 이제 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책에는 모두 246개의 문제가 담겨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 있고 답 있고 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문제를 풀어서 답을 구했고 그 풀이법을 알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 네. 어떤 실사구시적인 어떤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볼 때는 그것으로 충분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뭐 이렇게 느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증명을 굳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그 구정산술의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1장이 방전장이에요. 그거는 전답의 넓이를 계산하는 거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쫙 실려 있고요. 네. 2장 속미장은 곡물의 교역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정산술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별로 9개의 장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냥 문제를 풀어서 답을 냈으면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유클리드 원론의 경우는 수학의 주제별로 13권의 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정의, 공준, 공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일련의 그 연역적인 체계적인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구정산술은 그냥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면 그걸로 충분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원론과 또 구장산술의 차이가 수학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어떤 것이 옳다,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조금은 안타깝고 또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동양수학의 학문적인 체계화 부분은 조금 소홀한 면도 있기는 했지만 네. 우리가 살펴봤듯이 또 높은 수준의 서양을 뛰어넘는 그런 예들도 많이 있죠.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또 수학 어떤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수학 대결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딱 눌렀던 그런 또 자랑스러운 경험도 있었고요. 그렇죠. 현재 알려져 있는 그 우리나라의 수학자들은 이제 대부분 조선시대 분들인데요. 사대부 계층과 중인 계층에서 이제 수학자들이 배출이 됐는데 중인 계층의 대표적인 수학자로는 홍정하, 경선진, 이상혁을 들 수 있고요. 사대부 출신으로는 최석정, 황윤석, 남병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죠. 황윤석이 지은 방대한 백과사전인 이수신편, 여기에는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또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예들이 소개됐다고 하는데 우리 선조들의 창의적인 수학적 사고법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신편에는 닭과 토끼에 대한 다음 문제가 들어있는데요. 닭과 토끼가 모두 100마리 있고 다리가 모두 272개일 때
닭과 토끼는 각각 몇 마리인지 구하여라. 이 문제를 서양식 수학 사고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추론을 통해 풀어볼까요? 네, 지금 이게 연립방정식 문제잖아요. 나와 있듯이 닭과 토끼니까 미지수를 두면 x랑 y로 두고 x 플러스 y가 100, 그리고 네, 다리가 2개인 닭이 2x가 되고 다리가 4개인 토끼가 4y가 되면 2x 플러스 4y는 272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푸니까 조금 수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어렵지 않은 문제이지만은 네. 황윤석의 이수심편에서는 독특한 방법, 이율분신이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율분신이라는 것은 동물이 다리의 절반을 이렇게 든 그런 상황을 상상하고 푸는 거예요. 네. 근데 닭은 이제 다리가 2개인데 이제 한 다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한 발로 서 있고, 네. 토끼는 다리가 이제 4개인데 이제 2발로만 서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아까 2x 플러스 4y는 272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반으로 줄어들면은 x 네. 플러스 2y는 그 절반을 한 272의 반인 136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닭이 x마리, 토끼가 y마리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100마리가 이제 100마리가 있는 건데 모두 다 닭이라고 하면 다리의 네. 개수는 100개가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을 때 다리의 개수가 136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토끼가 그 136과 100의 차이인 36마리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0에서 36을 뺀 64. 이게 바로 닭의 마리수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서양식 연립방정식 풀이에만 또 갇혀 있고 또 그것만 생각했던 것에서 좀 더 벗어나서 다양한 추론과 또 가정을 통해서 수학을 풀면은 사고력도 더욱더 넓혀지고요. 자신만의 풀이법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서양 중심의 이 시각에서 벗어나서 또 동양의 수학적 또 추론적 방법들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흔히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네. 그러다 보니 수학사도 서양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는데요. 서양의 어떤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서양의 수학사만 우뚝 솟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네. 오늘 우리 프로그램에서 알아봤듯이 수학의 역사는 동양과 서양이 같이 견인하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회 제 분야에서 동양의 것을 재평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학의 역사도 또 동양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그런 수학사 다시 보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서양 사상이 인식론에 바탕을 뒀다면 동양 사상은 음양 사상이 기본이 됐고요. 이런 사상은 수학에 영향을 미쳐서 서양 수학은 기하학 위주로, 동양은 대수학 위주로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런 동서양의 수학을 접목시킨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 시간 이후에는 이 동양의 수학자들과 우리 조상이 이룩한 놀라운 업적을 되새기면서 자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난 수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